안녕하십니까. 네네, 어떻게 노래 부르기에도 괜찮으시겠어요? 미리. 네. 강사님 고향이 저희가 잘 아는 거,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이 탄광, 이렇게 광산으로도 유명한 무산에서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고향은 한경북도 무산군입니다. 아니, 사실 무산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향이 어떤 곳이 좀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고향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 둥글둥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이 노래 나신 곳 아시죠? 네. 네, 대홍단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홍단군에서 한 얼마나 떨어졌냐면 그러니까 100리 한 200리 한 200리 정도면 한국에서는 키로수라면 어떻게 되죠? 한국은 키로로 계산하니까 50km 정도입니까? 네, 40km가 100리로 알고 있습니다. 4km가 10리니까. 예, 그래서 한 80km? 예, 80km? 예, 80km 남짓하게 걸리는 곳에 대홍단부터 저희 집까지 무산까지 거리가 그렇게 되고요. 예, 무산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 국경 연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중국 산을 이렇게 앞에 보면서 자랐습니다. 예, 그리고 무산을 하나 더 소개한다면 그 북한의 지하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산이라는 곳이 일본 일제 그 식민지 때부터 일제가 운영해서 내려오던 그 무산 광산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우리가 필요한 그 철을 수입을 하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재질의 그런 철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물과 광산과 탄광 같은 게 이제 많이 발전돼 있고, 네. 중국이랑 인접돼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알겠는데, 네. 저희가 이게 무산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탄광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는데, 뭐 여러 사고가 많죠. 그리고 또 광산 안에서도 엄청 많은 직장들이 있고 또 일이 힘든 곳도 있고 일이 더 쉬운 곳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기계 끼움 사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산 출신은 아니고 북한의 그 무리제대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역될 당시에 그 김정일의 방침에 의해서 3,000명이 무산 광산으로 이렇게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인데, 아버님께서 그때 젊으실 때 그 퇴근길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위에서 이렇게 돌이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팔에 이렇게 맞으셔서 아마 뼈를 다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외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 이렇게 깁스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 사건 사고에 대한 궁금증보다 이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산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많이 광산에서 일을 하시니까 네네. 우리 채원님은 집안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혹시 거기서 일을 하셨는지 지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나니까 질문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사고에 초점 맞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도 어머님도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만나셔서 저희 자녀들을 낳으셨고요. 아버님께서 무슨 광산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예, 몇 분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북한에서 그 당간부 하게 되면 촉당비서라는 직제 알고 계시죠? 예, 아버지는 촉당비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반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사장이 흔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도 매 직장마다 행정일꾼과 1대1로 이렇게 매치가 되게끔 또 당간부가 당일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 흔한 당간부였다. 그래서 그런 사무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시절 이제 아버님하고 무산에서 태어나서 자라셨는데, 무산하면 저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실 매우 추운 도시. 북쪽이니까 뭐 이런데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라셨을 때는. 그냥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이 남한은 정말 따뜻한 나라잖아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뭐 겨울에 여기는 뭐 겨울도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적응하죠.
한 1년 되니까, 네. 1년 되니까, 춥다. 춥다. 이런 말이 자동적으로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런 것만큼 사람은 뭐,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있던 곳은 지금 생각해도 살만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살아야만 했으니까 살았던 것 같은데, 정말 겨울에 이렇게 네. 정말 위아래 손동복을 꽁꽁 입고 그 신발 있잖아요. 동화를 신고 모자를 쓰고 수건을 이렇게 두르는데 그래도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오거든요. 네. 영하 뭐 30도를 막 지나는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온 것 같아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 아는 그 청년 하나가 부산에서 왔는데 한국의 겨울에 사람들이 롱패딩을 입는 거 보고 이 정도 추위에 무슨 롱패딩을 입냐고. 네. 자기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어도 충분하다는 거. 북한이 워낙 추워서. 근데 1년 뒤에 롱패딩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확실히 적응하는 동물인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그 고향에서 나고 자라시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셨을 텐데 네.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채원님만의 꿈이라든지 뭔가 되고 싶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꿈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제 기준으로 볼 때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네, 얘기로 네. 말하면 뭐 박사 학위를 이렇게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 이과대학 이런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거든요. 알죠. 네, 네. 그런 곳에 다 이렇게 아버지는 배치를 받았고 할아버지도 우리 6.25 전쟁 때 전문 기자로 낙동강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런 영웅 같은 존재네요.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이 정말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이었는데 너무도 공부가 출중하니까 군대에 못 나가게끔 군사 동원부장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해뒀답니다. 할아버지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 가도 늦지 않다 하고 대학을 그 좋은 대학을 안 가시고 군대에 나갔다가 결국은 전역에서 무산 강산이 이렇게 배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또 좀 그러네요. 아버님께서 워낙 훌륭한 그런 학구열을 가신 분이었고 뭐 책 한 권을 가지고 계시면 온밤 촛불 밑에서도 그 책을 다 보셔야 성이 차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본인이 못하셨던 그 공부를 시켜주시려고 제가 유치원 때 그때만 해도 한 뭐 4살, 5살 이때 이렇게 뭐 노동신문을 막 읽고 후에는 보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뭐 3살짜리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뭐 글을 이렇게 또랑또랑 읽고 하던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5살, 6살 이때 저한테 아버지가 로 전공이었거든요. 로 단어장, 뭐 수학책, 그림 그리기 책, 국어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흰 종이로 이렇게 책을 다 묶어서 저한테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어릴 때 조기 교육을. 그래서 유치원 때 저는 노동신문의 글을 그냥 떠듬거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올라갈 때 아버지가 저희의 손을 잡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그 소학교에 초등학교에 소년단 지도원 책임 지도원이라는 그 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니까 그 책임 지도원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냥 뭐 저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우리 딸이 이렇게 글을 잘 읽으니까 어떻게 좀 이번에 신입생 입단 시간에 좀 쓸 수가 없냐.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뭐 글을 읽어보게 하니까 제가 그냥 줄줄이 읽으시니까 뭐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하는 날에 전교가 모인 앞에서 대표로? 예, 대표로 그 뭐 한 페이지짜리니까 그걸 다 외워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그때 그런 뿌듯함,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아버님께서 어린 시절의 조기 교육으로 저한테 그런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님의 조기 교육이.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아버님과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저를 공부를 시키시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제가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네. 진짜로. 이게 네. 조기 교육의 폐해 아닐까요? 어렸을 때 너무 빨리 자라서 그러지 우리. 아무튼 네 그러신데.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스타르식 갑자기 말을 잊어먹었어요. 뭐라 하던가요? 스파르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우는 것도 그냥 뭐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김일성 뭐 혁명활동 하게 되면 뭐 1920년도에는 뭘 했고 날짜까지 기억해야 돼요. 뭐 왜냐하면 뭐 1926년 뭐 몇월 며칠에는 파도지구주의 동맹을 뭐 결성해야 되고 이런 것을 날짜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는 것은 그냥 눈 감고 했는데 수학 문제 푸는 거, 여기 수학 문제 푸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네. 수학 문제 푸는 걸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암기하고 외우는 거는 네. 익숙한데 막상 계산하고 문제 푸는 건 또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는 네, 네. 말씀이죠. 네. 여러분 혹시 그 우리나라도 노동신문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북한 정보센터라고 하는 데 가면 이제 그날 노동신문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글이 길고 내용이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와 5살, 6살 때 그걸 읽고 외운다는 건 진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재 뭐 이런 느낌을, 영재 막 이런 느낌인데 그냥 저는 그래서 제가 엄청 잘한 줄 알았는데 또 머리가 빨리 발달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늦게 발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그 저보다 뒤에 있던 친구들도 다 앞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아버님의 뭐 지원이나 적극적인 교육 덕분에 신입생들 앞에 대표로 섰다라는 건 사실 되게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어린 시절에 내가 자신감과 함께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알는 것처럼 뭐 반장이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하셨나요, 학교에서? 학급 반장까지는 아니고 뭐 학습위원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어떤 친구들은 뭐 분단위원장도 하고 단위원장도 했고 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하나 궁금한데, 아버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약간 똑똑하셨던 분이신데 네. 그러면 자녀한테도 사실 그렇게 좀 강요하듯이 공부를 좀 했을 텐데, 실제로 암기는 잘하지만 수학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공부하는데 좀 어렵고, 또 말씀하신 걸 제가 공부를 중간에 그렇게 열심히 안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갈등이 좀 있으셨나요?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워낙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저한테 성을 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품이 성품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 퇴근하는 시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막 밖에서 뛰놀다가도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대 이렇게 애들하고 밖에 나가 놀다가 저기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막 뛰들어가서 이렇게 딱 그 학습장을 앞에 놓고 그 상위에 딱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모르셨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쵸. 속아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참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위한 거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집에 퇴근하셔서 제 숙제 문제를 봐주세요. 그러면 뭐 대수속 방법, 산수속 방법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X 방정식 이런 거. 그런데 산수속 방법으로는 문제가 풀리는데 대수속 방법으로는 문제가 안 풀린다 하면 그 저녁 시간에 북한의 그 90년도 벌써 초반이 될 때 고난의 행군전이 벌써 그랬습니다. 전기가 안 와서 저녁에 밖에 나가면 칠까지 얻었거든요. 네. 저희 그 중학교 올라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집까지 가자면 걸어서 한 30분은 가야 될 거리인데 아버님께서 그 칠칠 야밤에 저의 손목을 잡고 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중국산 나일론 빨간 양말을 또 주머니에 넣고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은 그 열성을 봤으래도 또 이렇게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오다가 또 집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밤에 또 아버지가 저의 손목을 잡고 또 직장 사람들이 하면 뭐 직장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집에 또 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대접을 받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가지고 또 그 앞에서 이 딸을 또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장기자랑 그러니까 시키는구나.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주셨던 사랑이 저한테는 이렇게 지금 어른이 돼서 이렇게 힘든 시기가 많잖아요. 항상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보다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리움도 있지만 아버지를 얘기할 때마다 되게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 맞습니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아버님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따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컸다라고 느낀 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장기자랑을 시키고 싶을 만큼 우리 딸이 너무 예쁘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님이 계속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강사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렇게 키우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남한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아버님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버님께서는 2019년도에 북한에서 암 판정을 받으시고 암이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과 제 형제들이 북한에 있죠. 제가 북한을 떠날 때는 뭐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못하고 중국에 간다는 얘기를 못하고 떠났잖아요. 제가 실은 그 탈북이 결국은 두 번째의 성공에서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된 계기거든요. 처음에는 실패를 하셨었어요? 실패를 하지는 않고 네. 그때는 중국에 왔다가 제가 자진해서 다시? 북한에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한 번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첫 탈북에서 중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북한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항상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따라 둘째야 다시는 우리 곁을 뜨지 말아다오 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이 항상 담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을 뜨는 그 날 밤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어디 나갈 때는 항상 동북아까지 이렇게 배웅해 주셨구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날 저녁에도 갔다가 며칠 갔다 올 거야. 그래서 청진 나갔다가 저 3일 있다 올게요. 이렇게 부모님께 하얀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정말 너무도 불효녀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1년 된 시점이었나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전화가 오시게 됩니다. 아버님으로부터? 예.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북한에서는 이 한국에 전화해서 하면 산에 올라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11월인가 12월인가 제가 어떤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딱 나눠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분명히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건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으시니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첫째, 건강해야 된다. 네. 둘째, 한국에 가지 말아야 된다. 셋째,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딸을 잃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말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하고 전화를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 그 봄에 3월입니다. 그리고 한 5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죠. 5년 만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꿈같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저 전화기 너머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5년 전에 그 단호하게 말씀하시던 그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요. 너무도 그 그리움이 이렇게 담긴 그 음성으로 둘째야 잘 있니? 잘 지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니까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아버지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가족들한테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어떻게 사냐? 이제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보내준 돈으로 다 잘 사니까 이제는 보내지 않아도 돼.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버지 말씀이 어디 가서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꼭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의 아버지 딸인데 저 이렇게 정말 여기서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용돈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계시다가 그냥 용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아버지 그냥 이제는
노후에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책을 보셔도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 이런 책만 보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그냥 아버지의 유언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있었어요. 3월에 그렇게 됐고 제가 7월에 아버지가 위암 말기 간암 초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으신 사실을 제가 알게 됐죠. 네. 좀 마음이 먹먹하네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가정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이쁨도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과 이랬을 텐데 그 중국까지 가게 된 계기가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1994년도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급이 끊어지게 되고 그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군인 가족들은 이렇게 좀 배급을 줬고요. 어떤 좀 일부 이런 그 평양이라든가 또 일부 그런 기업들은 배급을 주는 데가 특정 그런 데는 배급을 주는 데가 있었지만 북한에 그냥 거의 대다수라고 할 만한 90% 이상의 대다수라고 할 만한 모든 곳에서 일시적으로 배급이 끊어졌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시기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이렇게 대학에 갈 엄두도 못 내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의사, 대학 교수 이런 분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일을 잠시 휴식을 하고 다 장사길에 들어섰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기숙사가 수도관이 다 얼고 이렇게 음식도 제공 안 되고 하니까 막 집에 돌아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저희 시기에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대학에 갈 엄두도 못 냈고 그래서 저도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예상했던 바 그대로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일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18, 19 이런 나이에 정말 이쁜 옷도 입고 싶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활기차게 놀러도 다니고 싶고 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국가에 그렇게 충성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날에 가마에 들어갈 끼니가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월급을 안 주는데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그리고 집안 경제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그냥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 그래봐야 20살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20살, 21살, 22살 그래 나 좀 장사를 해서 집안의 경제를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사의 길에 들어서게 됐던 때가 한 22살 요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3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반에다 일정량의 돈을 조금 내면 그냥 직장장이나 작업반장이 봐주는 출석 체크해 주듯이 그렇게 하고 제가 장사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미천도 없으니까 종잣돈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직장 사람네 집에서 이렇게 돈을 꿔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좀 판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좀 돈이 좀 많으면 좀 장사를 멋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원래는 그 시기에는 꿈이 있어야 될 시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성악가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져야 될 시기인데 그때는 그런 꿈이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장사길에 들어섰는데 부모한테서 어머니가 장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고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한다고는 했지만 어느 날 사기도 당하게 되고 큰 돈도 잃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그런 작은 꿈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남들이 다 간다는 중국의 무산이나 해령 이런 해산 이런 곳은 국경연설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딸이 있는 집은 두 집 건너 하나가 다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했거든요. 그냥 중국에 왔다가 또
북한이 왔다가 중국에 왔다가 왔다 갔다 북한에 갔다 하시- 이렇게 네. 하면서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나마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위 그런 사람들 북한에서는 눈이 도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나도 그 사람들처럼 좀 중국에 가서 좀 벌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고 뭐 더군다나 북한 당국의 뭐 승인은 더군다나 받지 않은 네.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필 찾아가지고 중국에 가게 되죠. 예, 중국에 가서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한 2년 남짓한 시간을 제가 있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들어가니까 공안의 눈을 피해서 그 중국 땅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제가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갔던 곳이 상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 네, 예, 상해는 상해, 국제 네. 도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천진 청도를 거쳐서 상해까지 갔던 곳은 그 동북 삼성이라는 연홍성, 뭐 네. 홍룡강성 그리고 하나가 어디입니까? 저 길림성 이쪽보다 월급이 한 거의 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진에 있을 때만 해도 1,500이었다면 인민비로 1,500이었다면 상해는 3,000원이라는 겁니다. 네. 직업 소개서에 가서 알아봤더니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2배 차이가 나는데 천진에서만도 그래서 상해에 갔고 그곳에 한국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는데 신분을 숨기고 진짜 많은 여정과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이나 아버님도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남조선이 남한 땅까지 딱 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남한에 와서 저희는 처음에는 국정원, 네. 하나원 조사를 한 6개월 동안 받잖아요. 네, 네. 실은 지루했어요. 그 6개월 동안에. 아, 왜냐면 국정원은 뭐 간첩일 수도 있고 하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네. 엄연하게 걸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또 하나원은 사회 교육을 그런 위해서 또. 정착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고 다 필요한 시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빨리 그 밖에 나와서 빨리 일하고 돈 벌고 싶은. 빨리 일단은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빨리를 좋아하네요. 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딱 사회에 나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임대 아파트에 배치를 받았지만 그런 내 옹치부칠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네. 그래서 내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나만을 위한 공간이 빨리 조금짜리가. 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었고요. 저는 실은 부자가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요 모양으로 살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한 2년, 3년 먼저 온 이런 선배들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봤습니다. 훑어보면 느낌이 왠지 부자 느낌이 돈 번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지 2, 3년 되는데 이 사람은 뭐하고 살았지? 돈도 못 벌고. 그랬던 저였고 쉽지 않았어요. 일단은 남한 정착 생활이 일단은 우리가 뭐 언어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직장을 구할 때도 그런 하다못해 식당에 가도 사장님들이 이렇게 뭐 면접을 볼 때 사투리를 하는 걸 보면 어디서 왔냐면 북한 하게 되면 거부를 하시고 식당 홀 서빙 자리도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또 저희는 저희만 여기서 또 정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가족들도 이렇게 돌봐야 될 저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만난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들인데 주변에서 그 친구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였어요. 뭐였냐면 야, 탈북민들 지독하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 돈에 환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장학금을 뭐 국가에서 이제 학비는 나오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해야 되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데 주변에서 보면 그 모습을 그냥 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울면서 얘기하는 게 근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자기가 외면하기엔 그 상황들이나 현실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지 알지만 그래도 도와야 되니까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생활력이 짱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환경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직업을 가진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63빌딩의 면세점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잠깐 일을 했는데 잠깐 일한 겁니까? 눈에 보이셨네요. 네네. 왜냐면 생각보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남북 하나 재단에서 일자리 그런 특채로 해서 그곳에 들어갔고요. 특별히 제가 뭐 중국어를 잘 할 필요성도 없었고, 그냥 63빌딩의 그 면세점 안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거죠. 그냥 뭔가 내가 특별한 뭐 이렇게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배경이 아니라 남북 하나 재단에서 이제 그렇게 일자리를 추천해서 가신 케이스군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도 노래를 저희가 잠깐 들었지만 2020년인가 그 명지대학교의 성악으로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되셨어요. 졸업을 그때 당시 했죠. 2020년에 졸업을 하신 거군요. 그 중간에 음악을 하게 된 그 계기도 좀 다시 궁금하긴 합니다. 음악이란 노래란 이것은 저희 인생에서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 해가지고 그냥 학교 동아리 음악 동아리에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가고 중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제가 소년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도 제가 뽑혀갔습니다. 중학교 올라왔을 때. 그런데 그때 당시 경제 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다른 애들은 뭐 뇌물을 고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저는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하루 갔는데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목을 나무를 안 하오라는 겁니다. 집에서 겨울에 북한에 난방이 안 되니까 전기도 안 오고 하니까 난로에다 이렇게 장작 올려서 어떤 교실의 온기를 이렇게 덮이는데 그래서 왜 집에도 지금 뗄나무가 이렇게 없는데 왜 여기까지 안 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가진 탤런트가 얼마나 소중했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주어진 이 발탁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는 어린 나이에 몰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가 포기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 워낙 그때 당시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노래에 대한 꿈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접어야 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실은 중국에 첫 탈북할 때 제 동생한테도 탈북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탈북을 이렇게 하기 한 며칠 전에 제 동생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서 동생 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셋째야 나는 노래를 할 수 있다면 이 북한을 벗어나서 세계 어디든지 노래를 벗삼아서 노래를 애인 삼아서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기에는 의미심장한 말인데 동생은 그때 그것을 캐치를 못했죠. 그리고 저희 동생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언니를 큰 무대에 세울 수 있다면 나도 내 모든 걸 다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 탈북으로 중국에 갔지만 중국에 가서 자기 주제를 알게 됐죠. 신문도 없는데 제까지 어디 가서 뭐 가수가 되고 뭘 합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알게 됐고 다시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저의 소중한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방 하나원을 졸업하고 이렇게 나와서 제 정말 친한 고향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네 집에 가서 온 새벽 얘기를 하잖아요. 막 북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새벽 4시쯤이었는데 제가 그 언니 보고 언니야 나 성악을 전공할 거야. 대학에 들어갈 거야 하니까 이 언니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일어나서 너 만약에 노래를 전공하면 나 너하고 열을 부릴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연을 끊는데요. 그래서 그 언니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언니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코디언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던 언니였거든요. 좋은 집안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우리의 꿈대로 정말 교사 뭐도 될 수 있고 판사도 될 수 있고 네. 의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너무 이렇게 많지 않니? 네. 한국은 특히 예술이 경쟁력이 이렇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후에도 그 언니는 저한테 제가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그걸 포기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해봐도 안 된다라는 예. 얘기를.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뭐 꾸지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또한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그 언니의 말이 워낙 똑똑한 언니고 네. 한마디 한마디 조목조목 틀린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또 저의 소중한 이런 꿈이 있으니까 남들이 실은 만류를 했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인생은 배고픈 인생이다. 예.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저의 꿈을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길을 이렇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질문하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듣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신지 좀 궁금해서라도 한 곡 저희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듣고 싶으시나요? 그럼 우리 박수를 한번. 그린공강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그린공강산의 1절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핸드폰 MR 틀어놓고 좀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원래는 준비를 좀 더 하면 더 잘할 건데 그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대고 할게요. 안 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볼 때는 마이크도 괜찮을 것 할까요? 같습니다. 네, 훨씬 멋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주제론가 맑고 건사 그리운 전보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리 옷깃려미며 그는 다시 부르 우리 금강산 잘 들리죠? 수수만여 아름다운 산 목가본 지면 여태 오늘이야 금강산을 와, 아니 슈먼북 토크쇼 할 게 아니라 진짜 노래를 들었었네요. 오늘 콘서트를 했어야 되는데 와, 확실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 연말에 후원 행사 때 강수는 벌써 초청 가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노래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자유, 내가 무대에 서고 싶고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오셨을 텐데, 남한에 오셨을 텐데, 막상 남한에서 노래를 하다 보면 노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꿈이 또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노래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어렸을 때 꿈을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 같지만 네. 너무 좀 좋은 것 같고 꿈의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저희 형제들이 저희 어머니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이렇게 또 북한에서 와서 탈북 성악가로 활동을 제가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 북한의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함께 또 알리고 또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진짜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멋진 성악가로 성장하신 우리 강사님을 좀 응원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가 만난 분들도 보면 이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이 조선 사람들은 흥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으셔서 네, 앞으로도 너무 감사님. 멋질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좀 네,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통일 안보 강사로도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작년도부터 지금 많이 활동을 했던 것이 그 학교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어중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중수 그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이산의 그 이산 가족들의 아픔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과 공연으로 이렇게 애들한테서 연주하면서 그 우리의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그런 통일에 대한 마음을 그런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 강사님, 채원 강사님 같은 분들이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뭐 두 국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통일에 대한 마음은 누군가의 스토리나 누군가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공감대도 형성돼서 맞습니다. 아마 음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젊은 아이들에게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남한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뭐 강사님을 만나고 나니 북한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들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한 뭐 이렇게 꿈도 생기고 소망도 생길 것 같아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문조사에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이산가족 그 할머니들의 그 아픔을 정말 나도 알 것 같다. 통일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 통일에 대한 꿈이 생겼다. 이런 그 아이들이 그런 글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뿌듯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진짜 박수로 응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공식 질문이 지금까지 강사님이 살아왔던 인생을 걸어왔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엮은다면 그 책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고 이유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책 제목을 한다. 그리운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는 또 다시 만나는 날. 여정.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네. 혹시 이유를 좀 알 것 같지만 한번 좀 풀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향에 이렇게 돈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는 걸 알기나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이제는 알아주길 바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육이라는 것은 알아주길 바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통일이 빨리 되면 좋지만 그 말인즉 살아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우리가 북에서 남에서 서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꼭 건강해서 살아서 만나자.
이런 의미를 의미가 있는 것 담아서.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강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음악을 듣고 노래를 들을 때 너무 행복했지만 또 강사님의 스토리를 듣고 가족 얘기를 듣고 북한에 이제 보내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에 무거운 짐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멋지게 살아가 우리 강사님의 미래와 인생과 그 다음에 또 그리움과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무대에 서서 노래하실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저희가 박수로 남은 인생을 한번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